MLP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MLP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MLP 계산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실습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P란 다층 퍼셉트론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입니다. 퍼셉트론의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은닉층을 통해 퍼셉트론이 하지 못했던 복잡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MLP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LP에서 활성화 함수는 선형이 아닌 비선형 함수를 사용합니다. 주로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로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이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미분이 가능합니다. 또 0에서 1까지 연속적인 실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제곱 분의 2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넘파이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와 비슷하지만 출력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출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렐로 함수는 입력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 0보다 크면 x를 출력하는 함수로 미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심층 신경망에서 나타나는 그레디언트 감쇄가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그레디언트 감쇄란 신경망이 깊은 층으로 갈수록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져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레디언트 감쇄가 일어나는 이유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활성화 함수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는데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입력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 기울기가 매우 작아지는 특성 때문에 그레디언트 감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렐로 함수는 값이 커져도 기울기가 1로 동일하기 때문에 감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한 함수들을 보면 전부 비선형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형 함수를 사용하여 다층 신경망을 만들어도 그대로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성능이 전혀 향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kx라는 선형 함수를 이용하여 3층 신경망을 만들면 이러한 식이 되는데요. k 세제곱 곱하기 x라는 결국 kx 곱하기 x라는 선형 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함수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앞에서 설명했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을 이용하여 출력값을 내보냅니다. 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렐로 함수는 맥시멈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값과 0을 비교하여 입력값이 0보다 크면 x를 내보내고 0보다 작을 시 0을 내보냅니다. 출력 x의 범위는 시그모이드 함수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넘파이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따로 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앞의 코드의 결과입니다. 먼저 시그모이드는 마이너스 0에서 10의 범위를 출력하였고 출력값이 0에서 1까지 연속적인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렐로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출력되다가 0보다 커지면 x로 출력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출력값을 가지며 시그모이드 함수와 형태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LP 계산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순방향 패스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 패스 과정은 입력 신호와 초기 가중치 값으로 출력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그림처럼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해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또 다시 가중치를 곱해 출력을 내보냅니다. 이 앞의 1들은 바이어스를 위한 입력 신호 1을 의미합니다. 순방향 패스를 직접 계산하여 과정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였고 x1 곱하기 가중치 1 더하기 x2 곱하기 가중치 3 더하기 바이어스 1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 h1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h2에도 반복하여 h2를 계산해줍니다. 계산된 h1과 h2 값을 이용하여 출력의 총 입력을 계산해주고 그 값을 활성화 함수에 넣어 출력을 계산해줍니다. 출력값은 약 0.7로 정답이 0임을 생각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순방향 패스 과정을 하나하나 나열하면 너무 혼잡해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행렬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들의 총합을 입력과 이 사이의 가중치의 곱으로 표현해주고 바이어스 행렬을 더해 출력해줍니다. 더한 값으로 표현해줍니다. H들의 총 입력인 S1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시켜 H 값들의 행렬인 H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이용하여 출력의 총 입력을 행렬로 표현해주면 순방향 패스 과정을 전부 행렬로 표현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순방향 패스 실습 코드입니다.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고 입력과 히든 유닛을 각각 2개, 출력은 1개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임의로 설정해주고 순방향 전파를 계산해줍니다. 입력과 가중치 1을 곱한 값에 바이어스를 더해줘 H의 총 입력을 계산해줍니다. H의 총 입력을 시그모이드에 넣어 H를 계산해주고 그 값과 가중치 2를 곱하고 바이어스 2를 더해 출력의 총 입력을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출력의 총 입력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주면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XOR을 예측한 결과로 정답과 출력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차 계산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를 변경할 때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 손실함수를 정의해 오차를 계산합니다. 손실함수에는 평균 제곱오차, 교차 엔트로피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은 평균 제곱오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제곱오차식은 정답과 출력의 차이를 제곱하고 각 데이터들의 차이의 평균을 구해 사용합니다. 경사하강법이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가중치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가중치를 증가시키고 양수일 때는 가중치를 감소시켜 기울기가 0일 때를 찾아 최소 손실함수 값을 찾습니다. 사진을 보면 미분값이 양수일 때는 가중치를 감소시키니 오차가 줄어들어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지만 기울기가 음수일 때 가중치를 감소시키니까 오차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을 사용한 가중치 업데이트식은
기존 가중치의 합숙률과 그레디언트를 곱한 값을 빼주어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역방향 패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할 방식의 표기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과 히든층의 유닛이 각각 2개씩 있고 하나의 출력이 있는 MLP가 있을 때 몇 번 레이어에서 나온 출력인지 혹은 가중치인지를 오른쪽 위에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출력인지는 오른쪽 하단에 적고 가중치의 경우 몇 번째 출력에서 몇 번째 출력으로 들어가는지를 오른쪽 하단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의 경우에는 입력의 총합을 의미하고 G는 활성화 함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W01인 경우에는 0번째 출력에서 첫 번째 출력으로 들어가고 0번째 레이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체인 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룰이란 합성함수의 미분을 각 구성함수의 미분으로 분해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래 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fx는 2의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을 미분하면 위에 있는 제곱을 내려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미분해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체인룰입니다. 먼저 큰 덩어리인 2x제곱 더하기 4로 fx를 편미분하고 그 다음 괄호 안을 x로 편미분해줍니다.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차례차례 분해하여 미분하는 것이 체인룰입니다. 본격적으로 역방향 패스, 역전파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가 위의 식과 같다고 가정하고 몇몇 가중치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를 가중치 앞에서 계산한 XOR 문제를 가지고 역방향 패스까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방향 계산과 오차는 앞에서 설명했던 과정과 식을 통해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평균 제곱 오차식이 n분의 1이 아닌 이유는 하나의 샘플만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의 1을 곱한 이유는 미분식 개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구한 편미분식을 이용하여 각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델타는 델타의 정의에 의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손실함수를 출력으로 미분해주면 출력과 정답의 오차가 됩니다. 또 출력의 총 입력으로 미분을 하면 시그모이드의 함수의 미분값으로 계산되어 전체를 계산해주면 이런 값이 됩니다. 이 과정을 나머지 가중치에 대해서도 반복해줍니다. 다음으로 은닉층과 입력층 사이를 계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들은 입력값이 0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전부 0이 됩니다. 바이어스는 입력이 1이기 때문에 델타와 x 곱으로 계산해주면 아래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곱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전부 0으로 초기화해주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능의 차이는 뒤에 실습 과정에서 더 자세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그레디언트 값들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주고 순방향 전파를 계산해 오차를 재계산해주면 0.244로 기존의 0.251이었던 오차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 전파까지는 앞의 코드와 동일합니다. 역전파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 전파의 계산값인 입력값 h, 입력값 h, 출력값을 레이어 0, 1, 2에 담아주고 출력층의 델타를 오차와 이 출력의 시그모이드 미분값을 통해 계산해 줍니다. 이러한 식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손계산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층의 델타는 손실함수를 출력에 대해 미분한 값과 그리고 출력의 총 입력으로 미분한 값을 곱한 것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출력에 대해 편미분한 값이 오차가 되고 총 입력으로 편미분한 값이 시그모이드 미분이 됩니다. 또 은닉층의 델타를 계산해보면 손실함수를 h로 편미분한 값과 h를 h의 총 입력으로 편미분한 값의 곱으로 표현되어 풀어 써주면 출력층 델타 곱하기 은닉층과 히든층 사이,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 곱하기 h의 시그모이드 미분값이 됩니다. 그레디언트는 델타 값과 레이어들의 출력값이므로 이 둘의 학습률까지 곱하여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9만 번 반복하여 예측값을 출력해주면 순방향 전파만 진행했을 때와 달리 정답과 매우 근사한 출력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포크가 진행함에 따른 오차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에포크가 진행할수록 오차가 작아지는 것으로 가중치 업데이트가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2만 번을 진행했을 때 오차가 0.05였던 것을 생각하면 오류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사진으로 9만 번을 진행한 결과임에도 출력과 정답자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어스와 가중치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